출발 새 아침. 보수 우파의 목소리, 거짓에 대항하는 옳은 소리. 이것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죠. 옳은 소리는 작년에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고요. 해당 발언을 한 진행자는요, 예전에 모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중학생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승민 의원 역시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막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통합당의 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씩 자제하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픽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발 새 아침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야구모자인가요? 뭐 골프모자인가요? 네, 야구모자입니다. 예,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젊은데 참.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N번방 집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해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말한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네, 맞습니다. N번방 처벌 그리고 명단 공개 국민청원 230만 명까지 넘었는데요. 벌써요? 예. 와. 황교안 대표가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N번방 관련돼서 신상 공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뭐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니까 좀 경중을 가리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호기심에 의해서 들어갔다, 이 부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호기심에 들어가기에는 이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조가 다르죠, 완벽하게. 네, 공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메신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서 그 가상화폐 계좌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송금해야만 N번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일단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초대에 응하게 되면 이 가상화폐를 은행에서 또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송금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발언에 듣고 각 정당들의 반응이 나왔겠죠. 네, 민생당 문정성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성범죄를 놓고 호기심을 들이대는 한심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했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N번방 사건 참여자는 단순히 시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함께 모의하고 부추기는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같은 당의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조차 N번방은 호기심에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면 신종 성범죄는 다시 잉태할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조를 좀 모르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N번방은 일반적인 그냥 호기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방이 아니에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물론 사과를 긴급하게 하시긴 했지만 뭐 황교안 대표가 발언 때문에 좀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좀 걱정스럽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자정 24시까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유세차를 동원할 수가 있고 벽보와 현수막이 공식적으로 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재외투표는 4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손혜원 의원,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 방송 인터뷰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네. 오늘부터 영호남 유세가 시작이 되어서 좀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모든 정당들이 이제 각자 거기에 물론 비례 의원밖에 안 됐지만 네. 각자가 가야 할 여러 곳을 이제 다니느라고 오늘부터 아주 엄청나게 바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별로 첫 일정이 어디인지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네, 일단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네,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4월 1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종로구의 주택가 한 마트에서 첫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통 유세 일정은 그 선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골목 민생 현장부터 챙기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트에서 또 뭐 확진자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구 이제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나 힘든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많이 힘드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돼요?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4월 1일 밤 11시 40분부터 어제 밤부터였군요. 네, 딱 20분 전부터죠. 네, 출정식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출정식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 빌딩 앞 도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 의류상가가 심야부터 경제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정식 형태로 하려고 했다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0시에 바꿨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구 두산타워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전부 다 결국 시민을 찾는 행보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민생 그리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거죠. 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활동도 있네요. 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 지도부는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로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어때요? 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고양시 서울교통공사 지축 차량기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야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와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역시나 노동자를 챙기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국토종주를 시작한 후보도 있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네네. 오전 10시 전남 여수공항을 출발해서 광양터미널 거쳐 광양 한 펜션에서 일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로서 활동을 또 봉사를 하시고 자가격리 마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처음으로 고등학생 유권자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10% 정도, 약 5만 명이 신규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2002년 4월 16일까지 태어난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반에서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좀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월 16일 이후 태어난,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금지의 원칙 때문에 네. 이것도 적용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2개 이상의 교실을 찾아서 직접 찾아가서 선거 운동하는 것은 호별 방문이 될 수 있어서 선거법상 공식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네. 굳이 따지자면 자신의 반으로 친구들에게 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2개 이상 교실을 잇따라 방문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그 네. 잇따라가 뭐냐? 그러면은 뭐 1시간 이제 2교시 끝나고 3교시 가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실제로 교시가 나눠질 때 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게요. 생일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인 18세 학생은 네. 선거운동을 13일 동안 오늘부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생일이 4월 14일이면은 네. 14일 하루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4일 하루만 할 수 있고요. 15일이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 이러다가 선거법 몰라서 전과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3월 31일 날 MBC 저녁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의 비위를 내놔라. 공포의 취재.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일단은 MBC가 단독 보도라고 이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금융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채널A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접촉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방식이 이제 공포스러웠다는 것인데요. 네. 자신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 친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를 해주면 가족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A 기자가 이 제보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운데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는 발언을 남겼고 네. 만약에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와이프가 또는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신라젠 전 대주주 대표 이렇게 부르죠. 이 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등록을 하고서 사실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가 돼서 네. 12년형을 선고를 받고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수사를 하려는 것이었는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한 혐의를 이 채널의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자기가 어떻게 만나고 싶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52번이나 언급하면서 꼭 비를 내놔라 가족까지 협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신라젠 사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신라젠은 이제 바이오 회사입니다. 2018년 6월 5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을 정도로 성공 가도를 네. 달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에서 개발하던 항암 치료제 팩사백이 임상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팩사백이라는 치료제가 신라젠의 사실상의 주력 상품이자 이거밖에 없는 회사였는데요. 네.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많은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액 투자자라고 하죠. 이 14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임상 실패 그리고 주식 급락 직전에 신라젠의 전무는 자신의 주식 16만 주, 약 88억 원어치를 미리 매도했다고 합니다. 미리. 네,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혹시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와 관련된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철 전 대표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는 회사 여기에 유시민 현 이사장이 2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강연 금액은 이제 1시간당 30만 원에서 총액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미공개 정보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권과 친한 인사가 또 개입이 돼서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현재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었군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철 전 대표에게 이제 채널A 기자가 먼저 접근을 했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대리인과 채널A 기자가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철 대표는 억울해하고 또 하루 지난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4월 1일 MBC가 이제 양일간에 걸친 서면 인터뷰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제 강연만 의뢰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이철 씨 입장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기자에게 최경환 전 부총리도 신라젠에 5억 원을 투자했고 관련자들도 6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65억 정도가 지난 정권에 있는 사람이 투자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거는 관심도 안 보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라젠의 곽병학 대표입니다. 곽병학 대표와 함께 회의 자리에 있었는데 최경환 의원 측에서 약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떤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총액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마련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라젠에서는 전환사채라는 금액을 1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 100억 정도 중에 65억이 이 최경환 의원과 측근의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환사채를 살펴보면 상장 전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급등했을 때 주식으로 바꿔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언급되지 않았는데 주로 여권 관계자들만 이름이 들먹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요.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취재 보도 윤리 위반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사실은 보통 취재와 보도는 공익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기자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정보를 내달라 또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털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협박성 취재입니다. 네. 채널A 같은 경우 3월 31일에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C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4월 1일 어제 저녁에는 해당 기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을 잘 아는 법조인 한 분이 구속돼 있는 어떤 CEO와 자기를 엮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고 쫄리는 게 없어서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건데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이 바쁘게 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요.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 전략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이 매우 어렵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 미래통합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선거운동을 혹은 선거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점을 하는 선거입니다. 네. 비록 코로나 위기로 정권의 실정이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이 당장의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그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네. 아울러 공천과 비례 위성정당의 면면으로 볼 때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권 정치 세력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실제로 처음 하는 일이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쳐내기 의도였습니다. 공수처를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번 선거는 조국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울러서 팬데믹을 이용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돈 풀기에 급급하고 노골적으로 매표 욕망을 드러내는 여당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미래통합당의 정책 능력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멀쩡하게 장사하던 사람이 폭삭 주저앉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표 욕심에 어떻게 줄지도 결정하지 않고서 준다고 발표만 하는 이 준비 안 된 정권에게 경제 살리기의 키를 쥐어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 심판론 그리고 친조국, 조국 살리기 대 윤석열 쳐내기 이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겠다. 그리고 돈풀기 매표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선거운동도 그럼 네. 같이 하십니까? 저희가 총선 구호 중 내걸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둘째 칸 이런 것입니다. 둘째 칸. 네. 예.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서 모두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함축하는 것인데요. 어제 선거 협약식에 이어서 앞으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은 저희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선거 대책 회의를 아예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저희로서는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2번이고요. 미래한국당은 5번인가요? 이게 그래도 두 번째 칸이란 이런 얘기죠. 4번인데요. 네. 기호는 4번이지만 네. 투표용지에서는 둘째 칸에 두 번째 미래한국당이 위치하죠. 네, 그리고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노골적으로 같이 행보를 같이 하는 것도 좀 문제다.
뭐 이런 얘기십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는요. 선관위가 이 점에서 기준을 정확히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때그때 달라요 모습을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함께 안 되는 것인지 특수한 그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만들어진 이 특수한 선거운동 환경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는 역할은 선관위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선거에서 이기시는 거, 일당의 지위를 차지하느냐 이거의 문제일 텐데 수도권에서는 혹시 몇 석이나 예상하십니까? 저희도 초반 판세 분석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총선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기대와는 달리 죽을 쓴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지난 작년 가을에 광화문에서 보여주었던 이 국민들이 바꿔야 산다는 열망이 표출된다면 수도권 50석 이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역구에서 13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해서 국민들이 좀 헷갈리시기는 한데 저희 여론조사나 또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심을 종합해 보면 정권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난번보다 훨씬 강하고 또 통합을 해서 저희가 표의 분산을 막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또 뭐 서로 이제 통합하는 지역구도 4군데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좀 고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통합당에서 사실 이제 공식 SNS 채널 옳은소리에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어제 박형준 선대위원장님이 공식 사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네,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또 중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해서 국민 여망을 받들고 그걸 통해서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해라. 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엄중하게 국민 여망을 받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게 감정을 동원하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좀 기분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이른바 막말들이 선거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점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 과거의 총선을 보더라도 이런 말 한마디가 판세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엊그제 이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 데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래서 선거 전체에서 미래통합당이 엄정하게 현 정권을 비판하되 정도와 품격은 지키자 하는 것이 저희 선대위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역시 보수, 정통 보수를 지향하는 당에서는 품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도와 품격을 지키자 이런 네네. 얘기로 어쨌든 사과를 하신 거다. 그런데요, 또 황교안 대표도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방송기자 토론회인가요? 거기서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 때문에 지금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막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어제 황교안 대표 말씀 가운데서 일부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선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황 대표가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말의 취지는 법률적인 양형이 관여자들의 관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N번방 문제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무관용의 원칙, 일벌 100개의 원칙, 최대한의 처벌 원칙을 저희가 유지해왔고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통합하면서 주요 가치로 천명한 가치가 인간사랑, 즉 휴머니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에서 이미 박대출, 송희경 의원 등이 강력한 처벌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일벌 100개를 강조하신 바 있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N번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발언은 취지나 본의가 왜곡이 된 것이고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침은 무관용의 원칙이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런데 좀 또 하나 논란 이거 죄송합니다만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현 미래통합당 후보가 뭐 지난번에 이부망천이 생각날 만한 또 인천에 대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총구석 뭐 이런 발언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뭐 그런 일들을 하나둘 집어내기 시작하면 지금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도 많은데 유독 우리 당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네. 좀 크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그 자신을 낮추는 이 과정에서 온분에 대한 그 손님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낮춘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이 말실수를 한 거다 이런데 그런 말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지역을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인격 모독을 하거나 또는 그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로 과도한 이 비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삼가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사과 성명을 낸 겁니다. 이거 역시 본의나 진의가 왜곡된 것이다. 내가 사과 대신해서 하지만 이거는 아니 뭐 진의가 왜곡됐다 이런 거보다요. 네. 일종의 말실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실수다. 예. 뭐 어쨌든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시기니까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이 또 자맹을 깨고 수도권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유승민 의원도 그러면 선대위 이쪽에 합류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대위에 지금 합류하고 안 합류하고는 이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의미가 없다. 유승민 의원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번 그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김종인 그 위원장을 어떻게 모시느냐, 또 유승민 위원장을 어떻게 합류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요. 그 두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중앙선대위의 이 자리는 비워놓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또 역할이 또 상당히 중대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군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차례나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김종인 효과, 김종인 드라마. 이게 사실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합류가 되신 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장이 효과를 거둘 것이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이고 그 가장 큰 상징을 갖고 있는 분이 정치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몇 안 남은 대단히 큰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요.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 이를테면 상대 진영을 지휘했던 그 수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진영에서 만든 정권이 도저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이대로로 돼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합류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하나하나의 그 목소리와 메시지의 무게는 저희가 비판하는 거하고는 그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을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면 전략이라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특히 경제나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8192 쓰시는 애청자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모두 자책골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만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네. 인사이트 K 배동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입니다. 뚱커벨입니다. 네, 뚱커벨입니다.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자,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흐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후보들이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55% 긍정평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 들어서 최고라면서요. 55%. 그렇죠. 올 들어 최고치고 같은 조사기관에서 1년 4개월 또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결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또 높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정권 심판적 성격 또 정권 그렇죠.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55%를 훌쩍 넘느냐 아니면 40%대 초반 또 30%대로 내려오느냐 따라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네. 총선에서 조금 그 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럼 것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코로나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슈를 선거 이슈까지도 사실 삼키고 있는 것이 코로나거든요. 그런 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일종의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외신들의 평가.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물론 이게 대통령이 잘한 것, 또 국민들이 잘한 것, 또 의료진의 노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기승전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대통령이 너무 코로나19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더니 또 외신에서 잘한다 이러니까 또 좀 분위기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 관심 있는 게 있네요. 비례투표 관련해서 네. 각 당의 경쟁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비례 대표 투표가 되겠는데 정당 투표가 되겠는데 이 꼼수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시민당 25%, 미래한국당 24%, 열린민주당 9%, 정의당 9%, 국민의당 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6%나 됐습니까? 국민의당 많이 올라갔습니까? 조금 올라간 것이고 역시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뭐 자원봉사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놓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갤럽에서는 투표 가중치와 부동층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도 일종의 배분을 한 분석 결과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결과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네네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이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5석 내외가 될 것이다. 47석 중에서 47석 중에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5석 내외 지금의 수치를 통한 분석치입니다. 정의당은 그런데 이제 지역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국민의당은 3석 내외 추정되고 있고 또 기타 정당이 한 4석 정도 이렇게 해서 47석 추정치임으로 앞으로도 이 정당 비례정당의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민생당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민생당은 이 분석 가중치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머지 정당이 한 4석 정도 가져가니까 그쪽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결과 추정치만 놓고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30석을 가져가는 거로.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은 35석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가족정당 또 미래가족정당에 가는 것이죠. 일단 민생당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런 그 결과인데요. 그리고 이제 민생당도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정당 투표 용지에서는 또 제일 윗자리입니다. 그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기호는 1번이 아닙니다. 번호는 3번이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정당이 바로 열린민주당인 것 네. 같아요. 이 열린민주당은 한 10% 내외에서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진을 받고 있습니까? 상승세예요. 그런 이유는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이슈를 있고. 만들어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또 그쪽에서. 심지어는 이 열린민주당의 한 인사가
누가 적자인지 DNA 검사해보자. 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뭐지? 이러면서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민주당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네이밍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일 수밖에 없는 게 선긋기를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물론 이제 이게 나누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15%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층의 15%도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아까 말한 뭐 DNA 검사 뭐 적자 싸움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가 같이 붙는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네. 성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은 뒤에 있는 민주당이란 말이 똑같으니까 이름이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불어가족정당으로 해야 될지 더불어가족. 민주당 가족정당으로 해야 될지 참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열린민주당이 결국 가져가는 표가 중도라던가 뭐 보수라던가 이쪽에서 가져오면은 서로 윈윈이 되겠지만 열린민주당의 이 지지자들 층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층에서도 혹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약간 강성인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한다면 열린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보면은 두 비례정당이 이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또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표심을 모으고 선긋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나중에 합치는 건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좀 문제인 것 입장에서는 더불어 가족으로 가고 싶겠죠. 민주당 더불어 가족으로? 가족으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공식선거운동 이전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게 달라지죠? 순수막 쟁탈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0시 1초부터 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빨리 각 달아야 주요 되겠네요. 지역에 가서 싹 다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빨리 못 단 후보들은 상당히 왜 못했지 내가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의 연설 또 선거운동 또 명함 나눠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한 오후 10시까지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밤새 내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밤에 점도 하면 안 되겠죠. 잠을 안 자야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끄럽게 하면 유념해 안 주셔야 되죠.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공직선거운동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복잡하고. 좀 바꾸시죠. 제가 무슨 수를 바꾸니까. 자, 그리고 주요 격전지 판사를 한번 보는데 우선 종로. 네. 짧게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시간상. 네. 지금 종로는 말 그대로 차기 대권, 미리 보는 대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가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 황교안 후보가 쫓아가야 되는데 충분히 선거운동을 못했던 것도 있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영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연령대별로 지지율가 확연히 갈립니다. 그런 만큼 이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 종로 1, 2, 3, 4가의 상권 그리고 교남동이 새롭게 포함된 단지이기 때문에 교남동이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 또 바로 이곳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래서 종로 1, 2, 3가가 중도층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봐야겠습니다. 12명이 나왔는데 왜 2명 얘기만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는 한 곳이죠. 예, 다 해드리면 조금 시간이 확보되면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대 고민정 어떻습니까? 네, 박부영 승부처입니다. 자기 대권 주자 대 문재인 대통령 입인데 용호상방인데 이 지역은 젊은 세대의 표심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20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50대가 중간 지점입니다. 자기 네. 대권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선택하느냐. 네. 50대 선택도 중요해 보입니다. 나경원 대 이수진 어떻습니까? 동작을. 네, 이 지역도 뭐 좀 판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작 선거운동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당선 가능성 또 후보가 아닌 또 정당 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더 있습니다. 또 함께 아울러서 눈여겨봐야 될 지역을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9월에 윤건영 후보 대 김용태 후보. 네, 또 여기는 경기 안양동안을의 이재정 후보, 심재철 후보, 예. 추혜선 후보. 그런데 자 경기 고양갑도 마찬가지인데 3명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누군가 비슷한 성향의 후보는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통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예. 과연 이것이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 수성갑 김부겸 대 주호영 어떻습니까? 요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변할 거예요, 판세가. 아.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인데 대구 수성갑 510명, 유선 RD님이 우선 가장 보는 조사이고 표본수 99%,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1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 사인 가능한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거 28일 실시 조사입니다. 김부겸 후보 41.3%, 주호영 후보 38.3%, 구청장을 지낸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7.6%인데 이진훈 후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친박신당의 곽성문 후보 0.7%인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이진훈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여기에 판세, 대선을 꿈꾸는 대권을 가는 김부겸이냐 아니면 지역 바로 이웃 동네 사선 중진 주호영이냐 상당히 박빙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뭐 친박 쪽이었다면은 아무래도 주호영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서 좀 여론조사가 많이 주호영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부산과 울산, 낙동강 벨트 어떤가요? 네, 이 지역 중요합니다. 이 과연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약진했던 낙동강 벨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김영춘 후보의 부산 진구갑, 부산에서는 찐구 이러거든요. 찐구요? 이 찐구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낮아졌고 정당 지지율도 미래통합당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또 보수 성향이 강했던 또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서 정권 심판과 관련된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양산은 어때요? 양산. 그렇습니다. 이 양산인데 김두관 후보 대 근데 나경원 후보인가요?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뭐 개별 수치는 그렇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팽팽해요. 팽팽해요.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을 선택하면서 좀 상당히 김동완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여기에 강적이 나타난 겁니다. 전 양산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구부가. 지역도 예. 상당히 박빙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영향은 큽니다. 김두관 후보가 차기 대권을 꿈꾸느냐 아니면 벼랑간 이 전 양산시장의 경쟁력이 또 확보되느냐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은 어떻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 대구 수성을은 지금 발표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 홍준표 전 대표 후보죠. 이 후보의 좀 박빙승부처라 그러는데 이 지역도 중도층 표심도 중요하고 과연 무소속이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이 점도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94.5MHz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